지금 인도네시아 전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착취자다, 떠나라. 세계 최대 니켈 산업단지까지 세워주고 수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던 한국 기업. 그런 한국이 배신당하는 데 걸린 시간 단 7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업은 덫이었고 그 뒤에는 중국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인도네시아를 팔아넘겼을까요? 168시간의 배신과 음모, 그 충격 실화가 지금 공개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하르디입니다. 45살이 된 지금도 어느 새벽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모로알리 산업단지. 제가 23년째 근무하고 있는 니켈 재련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라면 조용했을 공장 앞마당이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 찼어요. 젊은 노동자들이 붉은 완장을 차고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죠. 평소 익숙했던 재련소의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 대신 분노에 찬 외침들이 공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기술은 우리 것이어야 한다. 한국 기업은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 함성이 새벽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3층 현장 사무실 창문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컵 속의 커피가 작은 파도를 만들며 흔들렸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문득 지난주 안드리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안드리는 제가 5년 전부터 직접 가르쳐온 후배였어요. 자카르타 출신의 똑똑한 청년이었죠. 부장님, 왜 우리는 항상 한국 기술자들 밑에서만 일해야 합니까? 안드리가 그때 던진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었죠. 안드리야, 기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우리도 배워가는 거지. 하지만 안드리의 표정은 썩 달갑지 않았어요. 무언가 불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의 시위대 맨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연설하는 사람을 보니 바로 안드리였습니다. 제 마음속이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한국 기술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언제까지 외국 기업의 들러리 노릇을 할 겁니까?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안드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안드리 옆에는 최근에 자주 보이던 중국계 여성 컨설턴트 리웨이가 서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차가운 표정과 계산적인 눈빛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리웨이는 지난 몇 달 동안 젊은 엔지니어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폭풍 속에서 조업을 나갔다 돌아오지 못했던 날, 어머니와 저는 고구마 줄기와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낡은 교복을 기워 입으며 학교에 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마을에 삼성과 LG가 합작으로 만든 장학사업이 들어오고 기술학교가 설립됐을 때 저는 마을 최초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선발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해요. 라하르디야, 이제 우리 집안에도 희망이 생겼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연수를 가서 최신 배터리 재련 기술을 배웠고 귀국 후 이 재련소 엔지니어에서 시작해 현장 부장까지 올라왔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허물어진 집 지붕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지붕 아래서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이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 나온 김상훈 상무였어요. 김상훈 상무는 저를 장학생 시절부터 지켜봐 주신 은인입니다. 라하르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상무님, 죄송합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잖아. 안드리가 앞장서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어요. 중국계 컨설턴트와 함께요.
전화 너머로 김상훈 상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시위대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합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젊은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자립에 대한 열망 말이에요. 누구나 자기 나라의 기술로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은 몰랐거든요. 제가 어떤 가난 속에서 자랐는지, 한국 기업에 장학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요. 은혜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건 말이에요. 저는 안드리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열정에 가득 찬 눈으로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다던 그 청년이 이제는 그 기술을 부정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다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요. 이건 제 인생의 신념이었거든요. 새벽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23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창밖의 파업 현장을 바라보며 저는 자꾸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시작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파업 현장을 지켜보며 저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시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1980년 저는 술라웨시 섬 동쪽 끝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소형 어선을 가진 어부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죠. 우리 집은 야자수 잎으로 지붕을 덮은 허름한 오두막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하르디야, 바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앗아가기도 한단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 없이는 살 수 없어. 제가 12살이 되던 1992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는데도 아버지는 배를 타고 나가셨어요. 생활비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오늘만 나가면 쌀을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사흘 후 해안가에서 아버지의 배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바닷가에 서서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으셨어요. 저도 어머니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어요. 저는 학교를 그만둘 뻔했습니다. 라하르디야,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셨거든. 어머니는 당신 몸이 아파도 절대 제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고구마 줄기를 삶아 먹고 옥수수죽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가끔 이웃들이 쌀을 조금씩 나눠주시기도 했죠.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제 옷은 항상 기워진 자리가 있었고 신발은 너덜너덜했습니다. 도시락도 제대로 싸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공부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8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LG가 합작으로 인도네시아의 기술교육 장학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각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기술학교에 보내고 졸업 후에는 취업까지 연결해준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준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회가 될까 싶어서요. 선발 시험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을 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시험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들아. 해보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시험을 보러 가려면 도시까지 가야 했는데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시더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상용으로 모아두신 돈이었어요. 이걸로 시험 보러 가거라.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실 거야.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계셨어요. 시험 당일 저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낡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5시간을 달려서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시험은 수학, 과학,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간단한 영어였어요.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면접에서는 한국 기업 관계자가 직접 질문을 했어요. 왜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나요?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 달 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마을까지 와서 편지를 전해줬어요. 손으로 직접 쓴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어머니도 함께 울으셨습니다. 라하르디야, 정말 합격했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해.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마을 역사상 최초의 장학생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오면 우리 마을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장님이 뿌듯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입학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삼성, LG라는 회사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기술학교에서 보낸 2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 보는 최신 기계들, 체계적인 교육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제가 가난한 어부의 아들에서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졸업할 때 성적이 우수해서 한국 본사 연수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6개월간 최신 배터리 재련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후 모로알리 산업단지의 엔지니어로 취업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27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창밖에서 소리치는 젊은이들은 이런 과정을 모르죠.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기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연수를 떠나는 날 어머니는 공항까지 배웅 나오셨어요. 당시만 해도 비행기를 타본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라하르디야, 한국 가서 열심히 배워오거라. 그리고 고마운 마음 잊지 마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2001년 5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2달 전에 새로 개항한 공항이었어요. 공항의 규모부터가 제가 살던 마을 전체보다 컸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신세계였어요. 김상훈 과장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지금의 상무님이죠. 당시에는 삼성과 LG 합작 장학사업 담당자셨습니다. 라하르디군, 멀리서 고생했어. 앞으로 6개월 동안 열심히 해보자. 김상훈 과장님의 첫 인사였어요.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연수원은 경기도에 있었어요. 깨끗한 기숙사와 최신 실습실,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온 장학생이 15명 정도 있었어요. 첫 수업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니켈 재련의 최신 기술, 고온에서의 화학 반응 원리, 자동화 시스템 운영법까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첨단 기술들이었어요. 라하르디 씨,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한국인 강사님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기술적인 내용도 어려웠지만 한국어가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밤마다 사전을 들고 공부했어요. 룸메이트였던 바유와 함께 서로 모르는 단어를 물어가며 버텼습니다. 라하르디, 우리가 정말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바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생각해봐. 저는 확신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2달째부터 실습이 시작됐어요. 실제 재련소와 똑같은 환경에서 니켈 재련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1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녹아내리는 니켈 광석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제품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해요.
실습 지도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고도의 지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개월째에는 한국의 실제 제련소를 견학했어요. 포항의 포스코 제철소였습니다. 거대한 공장 규모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 컴퓨터로 제어되는 자동화 시스템. 이런 기술이 인도네시아에도 전해진다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하르디 씨는 이해가 빠르네요. 귀국하면 좋은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견학을 마치며 공장장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연수 5개월째 김상훈 과장님이 개별 면담을 하셨어요. 라하르디 군, 연수 어때? 많이 배우고 있나? 네, 과장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할 일이야. 너희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귀국하면 배운 기술을 잘 활용해. 김상훈 과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성장을 바라고 계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6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체계적 사고방식, 품질에 대한 철저함까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변화에 놀라셨어요. 아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기술자가 됐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로 우리 마을을 바꿔보고 싶어요. 2002년 모로알리 산업단지에 신입 엔지니어로 입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죠. 첫 출근 날 공장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라하르디 군, 한국에서 연수받고 온 첫 번째 현지 엔지니어야. 기대가 크니까 열심히 해줘.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술 협력의 상징이었거든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월급이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월급 봉투를 드렸죠. 어머니, 이제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 아들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첫 월급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지붕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야자수입 대신 튼튼한 함석 지붕을 올렸습니다. 비가 와도 새지 않는 지붕 아래서 편안히 주무시는 어머니를 보며 제 인생 최고의 보람을 느꼈어요. 회사에서의 성과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재련 효율을 15% 향상시켰거든요. 2005년에는 주임으로, 2010년에는 계장으로, 2015년에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18년 드디어 현장 부장이 됐어요.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 대기업 부장까지 오른 거죠. 승진식 날 김상훈 상무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라하르디, 정말 자랑스러워.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성공 모델이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한국과 함께 성장한 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거든요. 지금까지 23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느낀 건 한국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현지 직원을 키우고 기술을 전수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려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창밖의 파업 현장을 다시 바라봤어요. 젊은 직원들은 모르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 불안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 감지했던 불안한 징조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공장은 완전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재련로에 불이 꺼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던 기계들이었거든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뉴스였습니다. LG가 8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투자에서 철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리웨이는 이 뉴스를 적극 활용했어요. 보세요. 한국 기업들도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리웨이가 젊은 직원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안드리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안드리의 영향력은 이미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젊은 직원들의 불만이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 직속 부하 직원인 수토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드리가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자원을 착취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안드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에서 예전의 순수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부장님, 아직도 모르시는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안드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핵심 기술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항상 보조 역할만 시킨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언제까지 한국 기술자들의 그림자로 살아야 하냐고 따졌어요. 안드리야,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전수되는 게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답답했어. 하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거지. 부장님은 다르잖아요. 부장님은 특별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저는 제가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었고 기회를 붙잡고 열심히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안드리는 그것도 결국 한국 기업이 원하는 방식이었다며 저 같은 사람을 앞세워서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안드리의 생각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주입한 사상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거야? 아무도 심어주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본 현실이에요. 안드리는 잠깐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중국 CATL에서 제안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는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해주고 기술도 완전히 공개하며 현지 엔지니어를 임원으로 등용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재를 빼가는 건 산업 스파이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중국 기업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서 기술을 빼내려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안드리는 저를 한국 편이라며 우리 인도네시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27년간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장 순찰을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기술관리동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밤 9시면 모든 불이 꺼지는데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중국계 여성 리웨이가 젊은 엔지니어 몇 명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리웨이는 유창한 인도네시아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이면 충분히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하다고 선동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거라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초기 정착 자금으로 개인당 5만 달러씩 지원한다는 말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연봉의 3, 4배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몰래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조직적인 기술 유출 시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상훈 상무님께 전화드려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무님은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단 증거를 확보해 보라고 하셨어요. 며칠 후 안드리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안드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정말 이 길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니? 부장님, 죄송하지만 제 결심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안드리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은혜를 잊은 세대와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 사이의 깊은 골을 느꼈습니다. 리웨이는 표면적으로는 다국적 기업 컨설턴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배터리 기업의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가 5년간 정성스럽게 가르친 후배가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갈등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는 동안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어느 날 밤늦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안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서버실에서 보안 경고가 떴습니다. 즉시 와보세요. 보안팀장 라만과 함께 서버실로 달려갔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핵심 기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뚜렷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접근 시도가 있었나요?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킹 시도인 줄 알았는데 패턴을 보니 내부 직원의 접근 코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라만이 컴퓨터 로그를 보여줬어요. 접근 시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익숙한 아이디가 보였습니다. 안드리의 접근 코드였어요. CCTV 기록을 확인해 봅시다. 지난 3일간의 CCTV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새벽 2시경 안드리가 혼자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 안드리는 USB를 들고 있었어요. 서버에 무언가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라만, 이 영상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두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안드리를 찾아보세요. 다음날 아침 일찍 안드리를 호출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안드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5년간 제가 정성껏 가르친 후배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요. 안드리야, 어젯밤에 뭐 했니? 집에서 쉬었어요. 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에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가방 좀 보자. 왜 가방을요? 안드리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보안팀과 함께 안드리의 가방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중국 CATL 로고가 새겨진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계약서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안드리를 포함한 젊은 엔지니어 5명이 한국 기술을 CATL에 넘기는 조건으로 각자 10만 달러씩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중국으로 이주해서 고위직을 맡는다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드리야,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부장님, 설명할게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안드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부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핵심 기술은 절대 못 배우게 해요. 한국 사람들만 승진하고 우리는 영원히 보조 역할이에요. 그래서 회사 기술을 훔치는 거야? 이건 배신이야, 안드리야. 배신이라고 하시지 마세요.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정말로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키우고 가르친 후배가 이렇게 변해버린 걸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수천억 원의 손실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 전체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었거든요. USB를 분석해본 결과 더욱 심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니켈 재련 공정의 핵심 데이터, 온도 조절 기술, 그리고 품질 관리 노하우까지 모든 게 복사되어 있었어요. 이 기술들은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라하르디아, 내가 밥 먹여 키운 애가 이런 짓을 하다니. 김상훈 상무님께 보고드렸을 때 상무님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상무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안드리를 격리시키고 관련된 다른 직원들도 조사해야 해. 그리고 한국 본사에 긴급 보고를 해야겠어. 보안팀 조사 결과 안드리 외에도 3명의 젊은 엔지니어가 더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리웨이가 체계적으로 젊은 직원들을 포섭해서 기술 유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유출하려던 기술의 가치였어요. 전문가 추정으로는 수천억 원 규모의 기술이었습니다. 반면 안드리가 받기로 한 계약금은 고작 10만 달러. 몇만 달러의 계약금으로 수천억 원짜리 기술을 팔려고 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참 안타깝구나. 그 젊은이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어머니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했어요. 은혜를 돈과 바꾸려 했던 안드리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보였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파업은 더욱 격렬해졌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반한국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카르타에서 온 뉴스를 보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젊은 시위대들이 한국 국기를 불태우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 물러가라. 인도네시아 자원을 돌려달라. 구호가 거리를 메웠어요. 더 심각한 건 생산 라인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억 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23년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던 IMIP 재련소가 벌써 2주째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김상훈 상무님이 급히 한국에서 날아오셨어요. 상무님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라하르디, 상황이 심각해. 한국 본사에서도 비상이 걸렸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건지. 죄송합니다, 상무님.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언론이 동시에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한 거예요. CNN에서는 한국 기업 인도네시아 철수 임박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CGTN에서는 인도네시아 반한국 시위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국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외교부에서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즉각 나타났어요. 루피아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한 거죠. 하루 만에 자카르타 증시가 3% 이상 폭락했어요. 이대로 가면 GDP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경제 담당 관료가 우려를 표했어요. IMIP는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니켈 수출이 차질을 빚으면 국가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로알리 지역에서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지난해 재련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거였습니다. 당시 용광로 폭발로 13명이 사망했던 사고였는데 시위대들이 이를 다시 꺼내들며 한국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리웨이와 중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메시지를 퍼뜨렸어요. 가짜 뉴스까지 섞여서 여론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부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직원들조차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직원들도 생겨났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한국 기업들의 채굴권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23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라하르디,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본사에서는 인도네시아 사업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어. 김상훈 상무님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철수라니요? 제가 23년간 몸담아온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상무님, 그럴 수는 없어요. 이곳에는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그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고요? 나도 그래서 고민이야. 하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는데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파업이 다른 산업단지로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수라바야와 반둥에서도 한국 기업을 겨냥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인터넷에는 한국 기업 추방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젊은 네티즌들이 앞장서서 반한국 여론을 부추기고 있었어요. 리웨이 같은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여론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아, 정말 걱정되는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 몸담아온 일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개인의 배신이 이렇게 국가 차원의 위기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23년 협력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제 인생도 무너져 내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방송에서 긴급 생방송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기업 측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김상훈 상무님은 반대하셨어요. 라하르디, 지금 여론이 어떤데 방송에 나가? 위험해. 상무님, 이렇게 계속 있으면 모든 게 끝나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야. 저는 이 일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결국 상무님도 제 의지를 꺾을 수 없으셨어요. 방송 전날 밤 저는 밤새 무엇을 말할지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행자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전국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라하르디 부장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방송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한국 기업을 변호할 줄 알았는데 사과부터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5년 전 저는 이 나라의 가장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렸어요. 아버지가 폭풍 속에서 돌아가신 이야기, 고구마 줄기와 옥수수죽으로 연명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한국 기업의 장학금으로 새 인생을 얻게 된 과정까지요. 기술은 거저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 기술자들 밑에서 허드렛일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가르쳐 주었어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2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이 우리를 착취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걸요. 함께 성장하려고 온 거였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잃게 되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도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살고 있을 거예요. 제 어머니도 여전히 남의 집 빨래를 하며 살고 계셨을 거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반응이 어떨지 걱정됐어요. 혹시 더 큰 비난이 쏟아질까 봐서요.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소셜미디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제 방송을 본 후 생각이 달라졌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라하르디 부장님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정말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군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해준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방송 다음 날 모나스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위가 아니라 촛불 집회였어요. 1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함께 가요 같은 피켓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어머니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삼성 덕분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갔어요. 장학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또 다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LG에서 일하는 우리 남편 덕분에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요. 한국 기업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순간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드리의 어머니가 무대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들더니 읽기 시작했어요. 국민 여러분, 저는 안드리의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이 잘못했지만 제발 한국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안드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아들이 어리석었어요. 은혜를 모르고 배신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 분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광장에 있던 10만 명이 모두 울었어요. 저도 집에서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적 참회였어요. 국민 전체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상훈 상무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라하르디, 네가 해낸 거야. 한국 본사에서도 깊이 감동받았어. 상무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일 한국에서 임원단이 온다.
최종 결정을 위해서 말이야.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집단적 참회와 눈물이 한국 기업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23년간의 협력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제 마음도 조마조마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한국 본사 임원단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어요. 김상훈 상무님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임원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사업 철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죠. 공항에서 임원단을 마중 나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23년간의 협력 관계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회의는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임원진과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인도네시아 총리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증언했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같은 기회를 얻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23년 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장학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 임원진 중 한 분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그때 인도네시아 총리가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술보호법을 새로 제정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산업 스파이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거였죠. 두 번째로는 현지 임원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들을 더 많이 임원으로 등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과 인도네시아 협력의 역사와 의미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임원진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미 수백억 달러가 투자된 상황에서 철수한다는 건 양쪽 모두에게 큰 손실이었지만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위험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본사의 최고 경영진이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김상훈 상무님이 한국 측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하지만 김상훈 상무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수가 아닌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했어요. 철수는커녕 오히려 투자를 확대한다는 발표였거든요. 인도네시아 총리의 얼굴에 감격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신규 투자 계획은 정말 대규모였어요. 새로운 재련소 건설, 연구개발센터 설립,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였습니다. 향후 10년간 1만 명의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 한국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카르타 광장에서는 또 다시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번에는 감사와 축하의 집회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저를 IMIP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겠다는 발표였어요.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 대기업 부사장까지 오르게 된 거였죠. 승진 발표식에서 김상훈 상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하르디, 네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7년 전 가난한 소년이 받은 장학금 한 장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모로알리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노래였어요.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부르는 감사 인사를 들으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안드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저는 그를 용서했어요.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50억 달러 신규 투자로 IMIP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 재련 단지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저처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봤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보도였습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힘이라는 걸 말이에요. 27년 전 받은 작은 은혜가 이렇게 큰 기적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모로알리의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누어 주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